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전 남편과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이혼하면 깨끗하게 안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조거든요. 이혼 후 얼마 동안은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 행사한다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아들을 데려가 돌봐주더니 2년 전부턴 코로나 감염 핑계를 대면서 아예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과는 반대로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의 형제들은 아이를 핑계로 제게 자주 연락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말이 우리 손주 우리 조카가 보고 싶다는 것이지 실상은 제게 뭐 뜯어먹을 것이 없나, 혹시 제가 재혼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느낌이거든요.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재결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와 함께 시댁 식구들 이름이 뜰 때면 한 번씩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 나이 30대 후반, 저는 30대 중반에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고시공부 2년 하다가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전문직 시험에 도전했었죠. 운 좋게도 1, 2차 시험에 합격했고 어느 한 법인 회사에 들어가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돈 모으느라 결혼 정년기를 놓쳤습니다. 그때까지 연예인이 남자니 하는 것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30 중반쯤 되니 연애세포는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집에선 35 넘기기 전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성화였고 저도 딱히 독신을 고수하지 않아서 수차례 맞선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선에 나온 사람들 직업이며 재력은 다 괜찮았는데 정말 이제 머리가 듬성듬성하고 아랫배 축 처진 40대 아저씨와는 결혼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나같이 비슷한 직업에 비슷한 외모를 가진 것인지 아이러니하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남편과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빼고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 그런지 근면성실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결혼 후 실제로도 남편은 근면성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맞선 때 한 가지를 유독 강조했었어요. 나는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부모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내가 번 돈은 대부분을 부모님 복양을 위해 쓸 예정이거든요. 부모님 두 분 합쳐서 연금 5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그러자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 것이고요. 나는 그 부분을 이해해주는 여자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한 분은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교직에 계셔서 당시 제가 알기로는 퇴직하시면 두 분이 합쳐서 매월 700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도 나름 월급이 괜찮은 편에 속하고 부모님 사는 형편도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도 요구사항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 더군다나 남편 말에 의하면 지금 부어드리는 연금 저축이 5년 이후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5년 이후엔 더는 돈 들어갈 일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 빼고는 남편은 여러모로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았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전문직이기도 했고요. 제 나이도 있고 더 맞선을 봐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나마 첫 인상에 호감이 들어 살짝 가슴이 뛰었던 사람은 그나마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너 있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남이었고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었고 막내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장남이 형만 밀어주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시동생과 시누이 둘 다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영업 쪽 일을 많이 했었고 시누이는 아르바이트식으로 이곳저곳에서 짧게 일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평범한 분들이셨는데 모든 시부모들이 그렇듯이 장남인 아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 아침밥 반드시 챙겨줘라. 야근도 많은데 집에 오면 영양 충분한 저녁 한 끼에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줘라. 설거지 청소며 집안일 같은 잡스러운 것은 절대 시키지 말아라. 내조 잘해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기살려줘라 등등. 한마디로 저보고 남편 좀 잘 챙기라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곤 했었습니다. 딴 여자들 같았으면 아마 시어머니와 말싸움도 했을 법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인지라 시어머니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에도 꿋꿋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일하느라 바쁘다, 남편 밥 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며 살아야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마라. 그런 말 하면서 괜히 시어머니와 척을 지긴 싫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최대한 고부 갈등 없이 내내 하며 지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에 남편이 저의 월급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본인의 월급 대부분은 본가에 있는 부모님 위해 쓸 예정이니 생활은 저희 월급으로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혼할 때 본인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이자 원금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본가에서 집을 해준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신용대출 등을 일으켜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집 문제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이고 남편이 일으킨 대출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은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남편이 제게 급여 전부를 자기 통장으로 몽땅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집 원금 이자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에 각종 세금에 돈 들어갈 때가 빠듯한데 당신은 사치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래서 돈이나 모을 수 있겠어? 앞으로 우리 집 돈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당신 월급 받으면 내 통장으로 모두 이체시켜. 저는 무슨 사치가 심하냐, 그리고 내가 번 돈은 왜 당신이 관리하느냐 하고 따졌지만 남편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샀던 화장품이나 옷들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택배 배송은 끊임없이 오고 옷장에 상표도 뜯지 않은 옷도 많은데 그러한 모든 게 돈 낭비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외부의 공적인 업무로 미팅도 많이 하는데 옷가지며 화장 재료는 기본인데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안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료품이며 생필품이며 결혼은 그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했고 모자라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달라고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사치를 한다는 이유로 저의 경제권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살면서 알게 된 점은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고 돈 아껴 쓸 줄 아는 사람이란 것이었기에 믿고 맡길 수는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 또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던 터라 남편에게 월급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월급권을 가져가고도 더 필요했던가 봅니다. 이번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모두 가져가고 자신의 카드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을 주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2세를 위해서고. 알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이 집 대출 빨리 갚고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고통을 인내하자고. 그래도 당신은 월급 30만 원이라도 용돈 쓰지만 나는 진짜 하루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더 이상 돈 안 써. 나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당신도 동참해줘. 그렇게까지 말하니 부부로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생활비를 벌고 남편이 관리하는 구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의 직업의 경우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임신 후반부에 가서는 좀 더 일찍 출산 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 생각을 적극 지지해 주었는데 그때까지 별 갈등 없었던 시어머니가 난리더라고요. 제가 출산 휴가를 내면 어떻게 아들 혼자서 경제적인 부담을 다 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옛날엔 밭일 하다가 애 낳고 3일 만에 일어나서 다시 밭일 나가곤 했다. 나도 네 남편 낳을 때 전날 밤새서 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숨풍 나왔던 거고. 그런데 너는 산 딸이 3개월도 더 남았는데 벌써 출산 휴가를 내면 그동안 월급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냔 말이지. 다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때 일정에 차질 생기는 건 아니겠지? 황당했죠.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성지순례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 성지순례를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게 무려 해외에서 한 달이나 체류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때까지 남편이며 시댁에서 성지순례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 것이고요. 시어머니 말은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는데 원래는 개인 비용으로 하면 1인당 2천만 원 넘게 드는 비용이 교회에서 1인당 단돈 1,000만 원에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부모님 성지순례 비용을 다음 달에 완납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2천만 원을 말이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출산 휴가를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지순례 비용 2천만 원에 지장 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부모님 두 분이 워낙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라고 하더라고요. 성지순례가 일생일대 꿈이셨기 때문에 보내주기로 한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효도하겠다는데 그것을 따지고 듣는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결혼해서 1년 가까이 되도록 교회 나가시는 것을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이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효도하겠다는 말에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그 교회 통해서 같이 보내드리자고 했죠.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한 달씩이나 휴가를 낼 수 있냐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나머지 그럼 친부모님 성지순례 비용만큼 친정 부모님께 드리자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장인 장모님은 돈도 많고 나중에 퇴직하시면 연금도 빵빵하게 나오잖아. 그때 그 돈으로 가시면 되지. 그리고 정 못하면 그때 용돈으로 챙겨 드릴 테니까 억지 부리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야 당신이 돈 안 벌면 내가 힘들까봐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 마음 모르겠어? 당신도 곧 있으면 부모 될 거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옛날엔 출산이 전날까지 일한 사람들 많았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회사 사람들도 그러더라. 너무 일찍 출산휴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나보고 애처가래.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말 그때는 뱃속 아기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분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해도 화가 잘 수그러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출산휴가 내고 집에 있을 거고 출산용품 준비해야 하니 더 이상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 성지순례 보내주는 게 아깝냐는 둥 마음이 곱지 못하면 태어날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둥 가진 말로 거절하더군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여러 날 남편과는 말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의 부친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도 했고 해서 장례식장엔 못 가도 조의금은 넉넉하게 보내줄 생각에 남편에게 1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디냐면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조의금을 100만 원씩이나 해. 무슨 친인척이냐? 그럴 돈 없으니까 당신 용돈 내서 해. 그러려고 용돈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임신한 사람이 남의 부고에 신경 쓰는 거 아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라고. 끝내 제게 조의금 100만 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 집에는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한없이 관대하면서 제가 돈을 쓰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란 것을요.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다행히 순산을 했는데 이게 출산 후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상실감 때문인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울하다며 짜증을 내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산후 우울증 내버려두면 큰 문제 생긴다고 상담하고 약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신경 써준다는 생각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에는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도 전화해서는 그러지 말고 우울할 때는 약을 먹는 게 좋다며 주변 친구들 며느리들도 산후 우울증 많이 겪고 약을 먹는다면서 흠이 아니라고 해주더라고요. 당시 산후 우울증을 겪던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가 있어서 남편과 시부모가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약을 받아서 복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약봉지에 약이 반전은 넘게 비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 많은 약을 먹었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극심한 우울감이 아니고서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고칼 노르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약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약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거 아니겠나요? 내내 고민하다가 남편 퇴근 후에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약 일부 막내 줬어. 걔가 요즘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통 의욕도 없어하고 우울감이 높아서 당신 약 먹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좀 보냈어. 약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순간 벙 찐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와이프 사는 우울증 약을 신우이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왜 제가 처방받은 약을 아무런 상의 없이 줬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청국장을 좋아한다면서 국내 콩으로 만든 청국장 사두었으니 5만 원만 내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 온 김에 남편이 사는 우울증 약을 빼돌린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애비에게 부탁했다. 네가 사는 우울증 약 타면 판절은 가져다 달라고 했어. 네 막내 시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약을 좀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먹인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애써서 맛있는 청국장 사다 놨더니만 별소리 다 듣는구만. 그게 뭔 태수라고. 넌 내 아들 쥐잡듯이 자꾸 그러는지 원. 이왕 너도 알았으니 약이나 몇 달치 더 타가지고 와라.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이용해서 우울증 약을 가로챘던 것이죠. 저는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약이 필요하면 막내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에 직접 갈 것이지 왜 내게 이러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너는 똑똑하다는 애가 세상 물정을 이렇게나 모른다니? 아직 서른도 안 된 시집도 안 간 애가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하면 판길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요즘은 취업이나 결혼하려고 할 때 그런 거 조사들 한다고 하는데 만약 네 시누이가 불이익이라도 받으면 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해? 너야 내 아들이랑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실제로 우울증도 있으니까 약 타는 거 아무런 문제도 안 되지만 네 시누이 너와 다르다고? 정신과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모두 한 손 거들어서 헤쳐나가고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기가 막혀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시누에게 불이익이라도 있을까봐 아내이자 며느리인 저를 정신병자로 만드냐 말이죠. 게다가 시누이가 싹싹하길 하나? 제게 언제 살갑게 인사라도 제대로 했나?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제 약을 몰래 훔쳐 먹었다고 생각하니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다들 꼴보기 싫더군요.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는 중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 이야기하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 남편이 제게서 저축하겠다고 가져간 돈 모두를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보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적은 달은 모두 합쳐서 300만 원 정도고 어떤 때 시댁 식구에게 합쳐서 500만 원을 보낸 달도 있더라고요.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말이죠. 그간 제가 번 돈을 고스란히 시댁에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집에 찾아갔어요. 영악한 남편은 이미 현관 비밀번호로 바꿨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가져갈 물건이 있다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고심하던 남편이 그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대기하고 있던 중고 매입 업체 직원들에게 제가 혼술해간 신호살림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드러내라고 했어요. 완전 헐값에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흥분해서 미친 여자네 또라이네 하더라고요. 네가 결혼할 때 네 돈으로 집을 해오길 했니? 아니면 신혼살림 할 때 한 푼을 보태길 했니? 너는 집 해온다고 땡전 한 푼 안 냈으면서 무슨 도둑질이니 횡령죄니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해? 너처럼 벅벅거리면서 자기 말이 무슨 법이냐 떠드는 것들에게는 막무가내가 답이야. 법원에 답변서나 잘 내놔. 너 그렇게 좋아하는 법을 한번 해보자고. 자기 와이프 월급은 다시 댁에 빼돌리고 하다못해 사는 우울증 약까지 훔쳐가는 너야말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 완전 비루먹은 도둑고양이랑 똑같지 않냐고. 이혼 소송은 완전 개판 5분 전에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저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그간 통화했던 내용들을 핸드폰 녹음 기능을 통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듯 하더라고요. 저는 성지순례건과 우울증약에 관한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재판에 공개했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재판부는 제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더라고요. 양육과는 물론이고요.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넉넉하게 말이죠. 그 뒤로 시어머니랑은 우연찮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왔더라고요. 그중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이 반갑게 김 여사님 며느리 아니냐고 인사를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제게 눈치 손가락질하며 대충 넘어가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혼한 마당에 대충 넘길 수 있나요? 며느리 출산휴가 내면 돈 못 벌어올까 봐서 벌벌거리며 성지순례 못 갈까봐 출산 때까지 일하라던 나의 옛날 시애미 아니세요? 아니, 아들 밥 차려줄 시간인데 이 시간에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시려고요? 왜요? 귀한 아들 저녁 때 퇴근하면 뜨신 밥 해주고 편히 쉬게 해줘야 한다면서요. 요즘 아줌마가 그러고 있어요? 자긴 하기 싫고 며느리는 부리고 싶고 그렇죠? 이보세요 김 여사님. 당신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한 당신 아들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거 알아요? 요즘은 며느리 피 못 빨겠네. 빨아먹을 며느리가 있어야 흡결기 짓을 하지. 아줌마들도 조심해요. 저희 전 시어머니가 아줌마들 딸들 중에 며느리 보려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전 시어머니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데 그 모습을 보니 체증이 훅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